네, 안녕하십니까. 투빅스 제10회 컨퍼런스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팀 무빅스입니다. 저희 팀은 업무 자동화를 위한 쇼핑몰 후기 사진 분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옷 자주 사시나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쇼핑몰에는 이번 여름을 강타할 신상 구스다운 패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사진으로 보나 아니면 그 쇼핑몰의 상품 설명으로 보나 저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라 이거 후기를 보니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구매 행위를 하는데 다른 사용자들의 후기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 입장에서는 이러한 후기들을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쇼핑몰에서는 후기를 작성한 사용자에 대해서 적립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후기들을 쌓아 놓으면 외부에서 이제 새로운 사용자가 유입이 되었을 때 다른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서 이 상품에 대한 신뢰성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기를 마냥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성의 없는 후기나 아니면 뭐 별점만 딸랑 있는 후기들은 어, 후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탐색한 유명 쇼핑몰에서는 이런 좀 양질의 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구매한 상품을 착용해서 전신이 나오도록 촬영할 것. 두 번째는 착용이 어려울 경우, 뭐 물병이나 이렇게 착용이 어려운 상품의 경우에는 화면에 그 상품이 보이도록 한 채 역시 전신이 보이도록 촬영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상품에 대한 텍스트 후기를 20자 이상 남길 것이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텍스트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제대로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글자를 세면 되니까.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처럼 이 전신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라는 기준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전신 사진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정량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전신 사진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쇼핑몰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얼굴을 제외한 채 어깨선이 모두 드러나야 하고 그리고 발끝까지 보이는 사진이 전신 사진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사진과 같이 어깨 부분이 조금 잘리거나 아니면 다리 부분이 잘린 이런 사진들은 전신 사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전신 사진은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눈으로 판단하는 것의 단점은 첫 번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사람이 보고 이거는 잘렸어, 잘리지 않았어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루에 몇백 건, 몇천 건씩 들어오는 이런 후기 데이터를 계속 검수하다 보면 업무 능률이 당연히 떨어지고 피로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러한 쇼핑몰 후기 이미지를 수동으로 분류하는 태스크가 좀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서 저희 무빅스 팀은 분류 자동화를 통해서 이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프로젝트를 해보자 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그 유명 쇼핑몰의 사용자 후기를 남기는 페이지에 이제 접근을 하여서 그 기준을 통과한 사진 그리고 통과하지 못한 사진의 비율을 맞춰서 각각 5,000장씩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를 나눠서 다음과 같이 폴더 구조를 형성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실험을 계속 진행하면서 몇 차례 데이터를 가공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가공은 단순히 이제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만장의 데이터로는 조금 만장의 데이터로는 좀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해 보자 라는 의도로 패스와 페일 비율을 그대로 맞추어서 추가적으로 수집을 했고요. 두 번째 데이터 가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를 좀 눈으로 몇 개 확인하다 보니까 데이터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슈를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깨 부분이 조금 잘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로 처리된 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신이 온전히 잘 나와 있는 경우에도 페일로 처리된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품질 이슈에 대한 원인을 저희가 추측을 해보면 운영자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동으로 이를 평가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진은 제대로 올렸지만 텍스트를 일정 길이 미만으로 작성했다든지 이런 다른 후기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러한 미스레이블링을 교정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 가공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워드는 엣지 데이터인데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패스 데이터는 사람의 전신이 온전히 포함된 이미지로 학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다른 사용자가 뜬금없는 동물 사진을 올렸다 이러면 이 사진을 페일로 분류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전신 사진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서도 어깨선이나 아니면 다리 부분이 살짝 잘려서 페일 처리된 것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였기 때문에 패스와 페일의 분류 경계면상에 있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상에 있는 엣지 데이터들을 추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선별을 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의 전신 모습이 어느 정도 보여야 했고요. 두 번째, 어깨나 혹은 발 일부가 잘려서 아슬아슬하게 페일을 받은 사진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는데요. 트레인 데이터 18,000여 개, 밸리데이션 1,800개, 테스트 2,000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각 데이터 가공 단계에 따라 그 분류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탐색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모델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했어야 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좀 적극 활용한 트랜스퍼 러닝을 좀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업무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이 백본 네트워크가 최대한 가벼워야 한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탐색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모델이 있는데요. 2018년에 공개된 모바일넷 버전 2, 2019년에 공개된 이퓨전트넷, 그리고 올해 공개된 렉스넷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세 모델 모두 공통적으로 분류 성능을 어느 정도 유지한 채 연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각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특징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넷 버전 2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Depth Separable Convolution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컨볼루션 연산은 width 그리고 height 그리고 이제 채널 이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를 해서 연산을 진행합니다. 근데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 컨볼루션 연산은 비효율적이다. 연산이 쓸데없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처음에 채널별로 width와 이제 height에 대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합쳐서 이제 포인트 와이즈 그러니까 채널에 대한 컨볼루션 연산을 별도로 시행하는 이렇게 분리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함으로써 연산량을 감소시켰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리니어 보틀넥이라는 건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피처의 채널 수가 많다는 가정하에 이 채널 수가 어느 정도 압축이 되어도 이제 해당 피처의 정보가 핵심적인 정보는 보존될 거라는 것을 가정하고 진행한 실험이었습니다. 이는 이제 고차원의 정보를 저차원으로 압축할 때 핵심 정보가 보존된다는 매니폴드 가설을 이제 기반으로 진행을 한 실험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징은 원본 피처의 원본 이제 이미지가 갖고 있는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니어한 연산으로 보틀넥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보를 압축했지만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음으로써 연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인버티드 레지듀얼스라고 있습니다. 저희 요즘 이제 깊은 신경망에 스킵 커넥션이라는 기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왼쪽의 그림이 기존의 스킵 커넥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채널을 압축을 해도 핵심 정보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저 큰 덩어리를 스킵 커넥션 하는 것 대신에 이 압축된 핵심 정보만 스킵 커넥션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이 오른쪽과 같이 실험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효과를 냈다라고 밝힌 논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탐색한 논문은 이제 efficientNet이라는 논문인데요. 여기서는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크기를 키워야 되는데 크기를 키우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을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일단 베이스라인 모델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베이스라인 모델의 각 레이어의 넓이를 넓히거나 두 번째로는 레이어의 층을 더 깊게 쌓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풋 이미지의 해상도를 크게 하는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efficientNet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존 베이스라인 네트워크가 있을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균형적으로 고려하여서 가장 효율적으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모델을 고안한 것이다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문에서는 이런 이 세 가지 성능을 높이기 전에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잘 설정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최적의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찾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직접 네트워크를 실험하면서 하나하나 쌓는 것이 아니고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좀 알아서 최적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렉스넷이라는 논문인데요. 사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네이버 클로바에서 이번 달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카이브에만 올라가 있고 이제 우연한 계기로 이 논문의 존재를 좀 발견하게 되어서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논문의 전반적인 키워드는 이 representational bottleneck이라는 것 이거를 이제 다루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그 피처의 차원이 줄어들면 정보가 과하게 압축됐을 때 정보의 손실이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이런 채널을 축소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레이어를 의미하는 이 페널티메이트 레이어의 경우 이제 representational bottleneck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전 연구들을 언급하면서 웨이트 매트릭스의 랭크가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개수를 크게 할수록 모델의 표현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이제 가정하고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네트워크 디자인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인풋 채널 크기를 크게 하고 그다음에 스위시나 ELU 같은 기본 매트릭스 랭크가 좀 상대적으로 큰 논리니어리티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인풋 대비 아웃풋 채널이 큰 익스팬드 레이어를 많이 만든다.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이 각각은 다 수학적으로 좀 엄밀히 증명한 게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일단 저희의 태스크에 맞는 부분만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언급한 것처럼 이 모델에서 주장하는 거는 다른 앞선 모델들과 달리 파인 튜닝 태스크, 그러니까 프리트레인 모델을 갖고 와서 파인 튜닝하는 태스크에서도 우리가 만든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보틀렉이 적은 네트워크가 좋은 성능을 낸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서비스의 딥러닝 모델을 적용할 때 여기서 말한 대로 이제 좋은 백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논문에 따르면 자기들의 네트워크가 가장 좋다고 해서 저희는 정말로 이게 효과가 있나 라는 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드캠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모델이 이미지를 특정 클래스로 분류할 때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분류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기법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 사진을 뭐 패스로 분류했다. 그러면 이 모델은 그 패스로 분류했는데 상체 부분을 주로 보고 이제 패스의 근거를 찾았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언급드린 각 그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각각 그래드캠을 출력을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바일넷 버전 2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할 수는 없어서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저희 팀원들 사진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패스 데이터 하나, 그리고 어깨 부분이 잘린 페일 데이터 2개, 그리고 다리 부분이 잘린 페일 데이터 2개를 일단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이미지들 뿐만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도 전반적인 동향을 비교 분석을 했을 때 모바일넷 버전 2의 그래드캠은 이제 어깨 부분이 잘린 경우나 다리 부분이 잘린 경우 모두 무난하게 잘 포착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뒷 모델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있는 이 그래드캠의 분포가 굉장히 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efficient넷에 대해서 이제 출력을 해봤는데 저희 앞서 말씀드린 네트워크의 조건 중에 가벼워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개된 모델 중에 가장 가벼운 비제로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이제 한 줄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어깨 부분, 어깨가 잘린 페일 데이터의 경우에는 아까 모바일넷에 비교해서 훨씬 파인 그레인드한 부분을 잘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다리가 잘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잘 잡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렉스넷에 대해서도 출력을 했는데요. 이 역시 가장 가벼운 공개된 모델 중에 가장 가벼운 모델인 1.0 버전으로 그래드캠을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밑에 나온 것과 같이 어깨와 다리를 무난하게 잡는 편이었고요. 테스트셋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선 모바일넷 V2보다 조금 더 좀 정교한 부분을 포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성적인 평가를 한 결과 저희는 저희의 의도에 가장 잘 맞는 게 이제 이 렉스넷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였고 이걸 통해서 시연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이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안 보이시나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시 중지되었다. 잠시만요. 제가 PPT를 공유해가지고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공유 중지 누르고 기다려보세요. 네, 지금 보이시나요? 화면 이제 보이는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제 저희가 만든 이 렉스넷 모델이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잠시만요. 제가 어제 새벽에 연구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다리 부분이 잘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모델은 저희는 이 모델이 페일로 예측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출을 하면은 이제 페일로 잘 분류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실제 업무에서 대충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패스 확률이 높은 사진 그리고 페일 확률이 높은 사진을 구분해서 운영자들이 이를 보고 좀 더 이거 이제 페일 사진들만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건 페일 맞아. 그리고 얘도 페일 맞고 이것도 맞다. 이렇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희의 서비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수백 건 혹은 수천 건씩 들어오는 상품 후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패스의 데이터보다 페일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스파스하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페일로 예측되는 상품 후기들을 먼저 쫙 불러와서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기준에 어긋나는 상품 후기들을 빠르게 체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잠깐 언급을 드릴 텐데 넥슨에서 이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서 욕설을 탐지하는 서비스를 이제 자체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좀 유사한 방식으로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모든 아이템들을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이상치들을 모아서 분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결과를 냈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프로젝트가 이제 나아갈 방향은 다음과 같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직은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구성해서 성능을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레이블링 보정 작업을 하면서 최대한 좀 품질을 개선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애매한 후기 사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게 이제 기준을 잡고 레이블링을 하면은 성능이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신 사진이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뭐 텍스트의 포함 여부 이런 다른 후기 기준들과 통합하여서 조금 더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까 언급드린 그 넥슨에서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한 딥러닝으로 욕설 탐지하기 서비스가 이제 유튜브로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마지막에 좀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서 잠시 가져왔습니다. 인공지능은 스카이넷이 아니고 자비스이다 라는 말인데요. 인공지능이 저희의 삶을 아예 통째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의 업무의 일부에 들어와서 우리를 보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충분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 멤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준 프로젝트 팀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녹화를 잠시 이제 중지하고 질문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